사장님, 국밥 하나 드릴까요? 수염을 기르고 낡은 점퍼를 입은 남자가 국밥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모자를 깊게 눌러 쓴 그는 아무렇지 않은 단골 손님인 척 자리에 앉았습니다. 국자를 들고 있던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8년 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떠났던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여자의 눈에는 아무 반응도 없었습니다.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처음 보는 손님에게 하듯 그렇게 말했을 뿐입니다. 그 순간 남자의 눈에서 눈물이 계속 나왔습니다. 자신을 배신한 여자라고 믿어온 8년이 전부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8년 전 그날 밤으로 남편 성재를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청취하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박성재의 휴대폰이 울린 건 저녁 밥상을 채 물리지도 못한 순간이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회사 감사팀장이었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말은 짧았지만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회사 내부 기밀 자료가 통째로 새어나갔다는 거였습니다. 몇 달 전부터 준비해온 신제품 설계 도면과 거래처 명단이 경쟁사 손에 넘어갔다고 했어요. 안에서 누군가가 팔아넘긴 거라고 했습니다. 성재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재킷도 제대로 걸치지 못한 채 현관을 나섰어요. 밖은 11월 초순의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택시를 잡아타며 그는 손가락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임원들이 묵고 있는 호텔에서부터 실마리를 풀어야 했어요. 거기에 단서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택시가 호텔 정문 앞에 멈췄습니다. 성재가 차 문을 열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호텔 로비 유리문 너머로 두 사람이 보였습니다. 밝은 실내 조명 아래 또렷하게 보이는 얼굴, 한 사람은 아내였습니다. 오지은이었죠. 그리고 옆에는 성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였어요. 성재는 차 문 손잡이를 잡은 채 굳어버렸습니다. 두 사람은 로비 한쪽 구석에서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지은이 가방에 손을 넣더니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남자에게 건넸습니다. 두꺼운 흰색 봉투였습니다. 남자가 그것을 받아 코트 안쪽에 집어넣었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성재의 머릿속에서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타올랐습니다. 회사를 팔아먹은 거야. 다른 생각이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회사 기밀이 새어나갔다는 말을 들은 지 불과 몇 분도 지나지 않은 시각이었으니까요. 성재는 택시 문을 세게 밀고 내렸습니다.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자 서늘한 로비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지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지은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옆에 있던 남자가 상황을 알아챘는지 슬쩍 자리를 피하려 했습니다. 지은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이건... 하지만 말이 이어지지 않았어요. 성재는 아내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차가웠던지 지은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설명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순간 성재의 얼굴에서 이미 결론이 보였던 거였죠. 성재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경쟁사가 발표한 신제품 발표 자료 안에 성재 회사의 설계 문서가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세부 수치와 부품 코드까지 정확히 일치했어요. 회사 사람이 아니고서는 절대 알 수 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성재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모든 기억 조각을 호텔 장면과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 사전에 경쟁사와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다. 봉투 안에는 자료값으로 받은 돈이 들어있었을 것이다. 가동한 자신이 집에서 회사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가 떠올랐습니다. 믿었던 만큼 배신감은 더 깊었어요. 지은은 여러 번 말을 꺼내려 했습니다. 밥상 앞에서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출근하는 남편의 팔을 현관 앞에서 붙잡으며 이야기하려 했어요. 그때마다 성재는 팔을 뿌리치거나 다른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들을 마음이 없었던 거였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이혼했습니다. 지은이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서 2주가 지난 뒤였습니다. 산부인과 진료실 의자에 앉아 의사의 말을 듣는 동안 지은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밝게 느껴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지은은 줄곧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알려야 할까 수도 없이 생각했어요. 전화를 걸면 받아줄까? 이 아이 하나라도 빌미가 될 수 있을까? 하지만 호텔 로비에서 봤던 성재의 그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이미 법원 도장이 찍힌 서류가 있었고 그 차가운 눈빛은 어떤 말도 통하지 않을 거라는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지은은 포기했습니다. 이 아이만은 내가 지킬게. 그 한마디를 마음속으로 되새기며 지은은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것은 이듬해 8월 새벽 2시였습니다. 병원 복도는 형광등 하나만 켜진 채 조용했습니다. 접수 서류의 보호자란에는 아무 이름도 적혀 있지 않았어요. 간호사가 그 빈칸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서류를 받아갔습니다. 진통이 시작된 건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각이었어요. 지은은 혼자 진통을 견디며 침대 난간을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곁에 아무도 없었어요. 이름을 불러줄 사람도 손을 잡아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등 뒤로 땀이 흘렀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어요. 지은은 이를 꽉 깨물며 소리를 삼켰습니다. 그때 분만실 담당 간호사가 다가와 지은의 손을 꼭 잡아줬어요. 조금만 참아요. 거의 다 왔어요. 낯선 손이었지만 그 온기가 어찌나 크게 느껴지던지요. 지은은 그 손을 놓지 않으려고 있는 힘껏 쥐었습니다. 새벽 2시가 조금 넘어서야 아이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간호사가 아이를 지은의 품에 안겨줬어요. 작고 붉은 얼굴이었습니다.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는 작은 아이였어요. 지은은 아이를 내려다보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그냥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새벽이 지나고 몇 달 뒤 지은에게 큰 사고가 찾아왔습니다. 그 사고가 지은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게 될 줄은 그 순간엔 아무도 몰랐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박성재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혼 후 몇 년을 이를 악물고 버텼고 결국 회사를 중견기업 반열에 올려놨어요. 50을 바라보는 나이에 이뤄낸 두 번째 성공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다들 같은 말을 했습니다. 성공은 했는데 사람이 달라졌다고요. 웃음이 줄었고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전처 이야기만 나오면 그 자리 공기가 싸늘해졌어요. 그래서 회사 사람들 사이에는 불문율이 하나 생겼습니다. 사장 앞에서 전처 이야기는 절대 꺼내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그해 11월이었습니다. 충청도 어느 소도시 협력업체를 방문하는 출장이 잡혔어요. 오전 일정을 마치고 나니 점심때가 한참 지나 있었습니다. 업체 사장이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했지만 성재는 정중하게 사양했어요. 혼자 조용히 먹고 싶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끄고 천천히 차를 몰았어요. 큰 길에서 벗어나 골목으로 접어들다 보니 오래된 재래시장 앞에 닿았습니다. 차를 세우고 내리니 시장 특유의 냄새가 먼저 코를 찔렀어요. 생선 비린내와 참기름 냄새, 그리고 어딘가에서 끓어오르는 국물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오래전 어머니 손을 잡고 걷던 시장 골목이 떠오르는 냄새였어요. 성재는 그냥 발길 닿는 대로 걸었습니다. 골목을 두어 번 꺾었을 때였어요. 국밥 2그릇 나왔어요. 성재의 발이 저절로 멈췄습니다. 왜일까요? 시장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흔한 말이었는데 그 목소리의 톤이 이상하게 귀에 걸렸어요. 익숙하면서도 익숙하지 않은 설명하기 어려운 느낌이었습니다. 성재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작은 국밥집이었어요. 가게 앞에 플라스틱 의자 몇 개가 놓여 있고 낡은 천막 아래 손으로 직접 쓴 나무 간판이 달려 있었습니다.
큰 솥에서 뽀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국자를 들고 서 있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성재는 눈을 한번 깜빡였어요. 오지은이었습니다. 분명히 오지은이었어요. 8년이 지났고 머리 모양도 달라졌고 얼굴도 많이 수척해졌지만 성재는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저 눈매, 저 입술의 선,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국물을 뜨는 저 동작, 8년이 지워버릴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성재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다리가 저절로 움직였어요. 가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낡은 나무 의자가 삐걱 소리를 냈어요. 지은이 그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분명히 마주쳤어요. 그런데 지은의 눈빛에 뭔가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어요. 마치 가물가물한 기억의 끝자락을 잡으려는 것처럼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순식간이었어요. 지은은 곧 시선을 거두고 돌아섰습니다. 손님, 국밥 드릴까요? 성재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당신 나 모르냐는 말도, 왜 여기 있냐는 말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성재는 그냥 의자에 앉았어요.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은 아무 말 없이 뚝배기에 국물을 가득 담았어요. 밥을 넣고 깍두기 한 접시를 옆에 놓았습니다. 손놀림이 능숙했어요. 오래 해온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뚝배기를 상 위에 내려놓으며 지은은 짧게 말했습니다.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그게 전부였어요. 지은은 이미 다른 손님 상을 차리러 가 있었습니다. 성재를 한 번 더 쳐다보는 일도 없었어요. 그냥 처음 보는 손님을 대하듯 아무 감정 없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성재는 뜨거운 국밥을 앞에 두고 한동안 숟가락을 들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8년이 지났는데 저 사람이 나를 진짜 못 알아본다는 게 말이 되는 건지 아니면 알아보면서 모르는 척하는 건지 이쪽을 볼 때 눈빛이 잠깐 흔들렸던 건 분명히 봤는데 그게 뭘 의미하는 건지 어느 쪽도 선뜻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성재는 천천히 국물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뜨겁고 진한 맛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성재에게는 국물 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하니 지은의 뒷모습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 사람은 왜 여기 있는 건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리고 정말로 진짜로 나를 모르는 건지 성재는 그 답을 알아야 했습니다. 성재는 서울로 돌아가는 내내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면서도 머릿속에는 지은의 얼굴이 맴돌았어요. 처음 보는 손님을 대하듯 뚝배기를 내려놓던 그 손, 아무 감정 없이 돌아서던 그 뒷모습, 그리고 눈이 마주쳤을 때 잠깐 흔들리는 것 같았던 그 눈빛, 알아보면서 모르는 척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모르는 건지 그 둘 중 어느 쪽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모른 채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성재는 서울에 도착해서 사무실에 앉아 있었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결제 서류를 펼쳐놓고도 눈은 서류를 보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성재는 다시 그 시장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갈 수가 없었어요. 만약 지은이 알아보면서 모르는 척하는 거라면 다시 얼굴을 드러내고 들어가는 건 의미가 없었습니다. 지은이 눈치채지 못하게 가까이에서 지켜봐야 했어요. 성재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평소엔 매일 면도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날부터 면도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턱과 뺨에 거뭇거뭇한 수염이 올라왔어요. 옷도 바꿨습니다. 양복 대신 오래되어 보이는 낡은 점퍼를 하나 샀어요. 색이 바랜 회색 계통이었습니다. 모자도 샀어요. 챙이 넓은 등산 모자였죠. 깊게 눌렀으면 얼굴 윗부분이 가려졌습니다. 거울 속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평소의 박성재와는 꽤 달라 보였어요. 성재는 다시 그 충청도 시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국밥집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지은은
솥 앞에서 국물을 젓고 있었어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국밥 하나 드릴까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알아보는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성재는 모자를 눌러 쓴 채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그날부터 성재는 단골이 되었습니다.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꾸준히 그 국밥집을 찾았어요. 서울에서 충청도까지 2시간 넘는 거리였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갈 때마다 같은 자리에 앉아 국밥을 먹었어요. 지은은 갈 때마다 똑같이 대했습니다. 처음 보는 손님 대하듯 반갑지도 어색하지도 않게 그냥 자연스럽게요. 며칠이 지나자 성재는 시장 사람들과도 자연스럽게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옆 가게 국수집 아주머니와 인사를 나눴고 채소 가게 할아버지와 날씨 이야기를 했어요. 시장 사람들 눈에 성재는 그냥 가끔 내려오는 조용한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바쁜 점심시간에는 슬쩍 도움을 주기도 했어요. 무거운 가스통을 주방 안으로 들여다 주거나 밖에 내놓은 의자가 넘어지면 얼른 세워뒀습니다. 지은은 그럴 때마다 짧게 고마움을 표했어요. 아이고, 감사해요. 괜히 고생하셨네. 별 말씀을요. 그냥 눈에 보여서요. 그게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의 전부였습니다. 지은은 한 번도 성재를 의심하는 눈치가 없었어요. 그냥 마음씨 좋은 동네 단골 아저씨로 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성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알아보면서 모르는 척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까지 자연스러울 수 있을까? 뭔가 하나라도 어색한 구석이 있어야 하는데 지은에게는 그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점심시간이 한창이었습니다. 가게 안이 손님으로 가득 찼어요. 지은 혼자 주문을 받고 국물을 뜨고 계산까지 하느라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성재는 구석자리에 앉아 다 먹은 뚝배기를 옆으로 밀어놓고 지은의 움직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계산대 위에 올려놓은 장부가 바닥으로 미끄러졌습니다. 지은은 손님 상을 차리느라 눈치채지 못했어요. 성재가 얼른 몸을 구부려 장부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장부와 함께 뭔가가 같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얇은 공책 한 권이었습니다. 성재는 공책을 집어들었어요. 계산대에 올려놓으려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공책이 펼쳐진 채로 떨어져 있었거든요. 펼쳐진 페이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글씨가 있었어요. 연필로 쓴 글씨였는데 지워진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성재는 자신도 모르게 공책을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거기서 멈춰 있었습니다. 성재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어요.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박석재, 석재 같은 이름들이 수십 번 쓰였다가 지워진 흔적이었습니다. 연필로 꾹꾹 눌러 썼다가 지운 거였어요. 지우개로 지웠는데도 종이가 깊게 눌려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빛에 비추면 글자의 형태가 희미하게 떠올랐어요. 얼마나 많이 쓰고 지웠으면 종이가 얇아지다 못해 군데군데 보풀이 일어나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도 같은 흔적이 있었어요. 거기까지만 쓰다 멈춘 흔적이었습니다. 또 다른 페이지에는 이름이 아니라 그냥 성씨만 반복되어 있었어요. 그것도 수십 번 쓰였다가 지워진 흔적이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딱 한 글자만 쓰여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멈춰 있었습니다. 그 밑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성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름들은 전부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박성재 자신을 가리키는 이름들이었어요. 성재는 공책을 내려다보며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아직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았던 질문 하나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어요. 혹시 나를 기억하려고 했던 건가? 그 순간 지은이 계산대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성재는 얼른 공책을 덮어 장부 위에 올려놓았어요. 아무것도 못 본 사람처럼 시선을 딴 곳으로 돌렸습니다. 지은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
장부와 공책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다시 다음 손님 국밥을 뜨러 돌아섰습니다. 성재는 한동안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뭔가가 달라지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성재는 더 자주 시장을 찾았습니다. 공책 속 지워진 이름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눈을 감으면 그 흔적이 떠올랐습니다. 꾹꾹 눌러 썼다가 지우고 또 쓰고 또 지운 그 자국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재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습니다. 뭔가가 더 있을 것 같았어요. 조금만 더 지켜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성재는 여전히 수염을 기르고 낡은 점퍼를 입고 모자를 눌러 쓴 채 시장을 드나들었어요. 지은은 여전히 그를 그냥 단골 아저씨로 대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점심 손님이 빠지고 가게 안이 조용해질 무렵이었어요. 성재는 구석 자리에 앉아 식은 국물을 홀짝이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빈 그릇을 걷어들고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가게 안에 손님은 성재 혼자였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벌컥 열렸어요. 엄마, 성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남자아이였어요. 학교 가방을 한쪽 어깨에 걸친 채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발그레하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뛰어온 모양이었습니다. 지은이 주방에서 고개를 내밀었어요. 민준아,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오늘 학원 없는 날이야? 아이가 가방을 의자 위에 털썩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배고파. 밥 줘. 점심 학교에서 먹었잖아. 아이가 입을 삐죽 내밀었어요. 오늘 급식에 새우볶음밥 나왔는데 나 새우 못 먹잖아. 그냥 굶었어. 성재의 손이 멈췄습니다. 숟가락을 든 채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새우였습니다. 성재는 어릴 때부터 새우를 먹지 못했어요. 새우를 먹으면 입술이 붓고 목이 간질간질해지면서 숨이 가빠지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병원에서는 새우 알레르기라고 했어요. 심한 편이라 주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회식 자리에서 해물찜이 나와도 새우만은 절대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 아이가 새우를 못 먹는다고 했습니다. 지은이 주방에서 나오며 말했어요.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던? 그냥 먹으라고 하셨는데 진짜 못 먹겠더라고. 조금 먹었다가 목이 간질거려서 그냥 뒀어. 에고, 선생님한테 미리 말씀드렸어야지. 내가 알림장에 써줬잖아. 선생님이 오늘 새 선생님이었어. 모르셨나 봐. 지은이 아이 머리를 한번 쓸어내리며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알았어. 잠깐만 기다려. 국밥 말아줄게. 성재는 그 대화를 들으면서 숟가락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귀가 멍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를 바라봤어요. 아이는 의자에 앉아 가방에서 알림장을 꺼내 펼쳐보고 있었습니다. 성재와 눈이 마주치자 아이가 아무 거리낌 없이 물었어요. 아저씨도 국밥 드셨어요? 응, 먹었어. 맛있죠? 우리 엄마 국밥이 이 시장에서 제일 맛있어요. 아이는 그 말을 하고는 다시 알림장을 들여다봤습니다. 성재는 그 짧은 순간에도 아이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눈매는 지은을 닮았습니다. 눈꼬리가 살짝 내려가는 그 모양이 지은과 똑같았어요. 그런데 턱선은 달랐습니다. 갸름하지 않고 각이 살짝 진 턱선이었어요. 코의 모양도 지은과는 다른 구석이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얼굴이었어요. 그리고 새우 알레르기였습니다. 성재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빠르게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이혼 후에 지은이 임신을 했다면, 그리고 아이를 혼자 낳았다면, 그 아이가 지금 여기 있다면, 나이를 세어봤습니다. 8년 전에 이혼했고 지금 저 아이가 초등학생이라면 딱 맞았어요. 나이가 딱 맞았습니다. 지은이 뚝배기를 들고 주방에서 나왔어요. 민준아, 이리 와서 먹어. 아이가 알림장을 가방에 넣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은이 아이 앞에 국밥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뜨거우니까 천천히 먹어. 후후 불면서 응. 아이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고개를 들어 성재를 바라봤어요. 아저씨, 새우 드세요? 성재는 순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 아니. 그럼 저랑 똑같네요. 저도 새우 못 먹어요. 아이는 그 말을 툭 던지고는 다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이었어요. 그냥 자연스러운 대화였던 거죠. 그런데 성재는 그 말이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울렸습니다. 지은은 그 대화를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그냥 행주로 상을 닦으며 다른 쪽을 보고 있었어요. 성재는 천천히 아이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민준이라고 했어요. 이민준. 지은의 성을 따랐겠죠. 아이는 국밥을 호호 불며 먹고 있었습니다. 흘릴까봐 한 손으로 뚝배기 옆을 받치고 먹는 모습이 조심스러우면서도 귀여웠어요. 성재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내렸습니다. 가슴 한쪽이 묵직하게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확신은 없었습니다. 아직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새우 알레르기라는 것, 나이가 맞는다는 것, 그리고 턱선 어딘가에서 느껴지는 그 낯익은 느낌. 이것들이 전부 우연일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재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계산대 쪽으로 걸어갔어요. 지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도 국밥 한 그릇이죠? 네. 성재는 돈을 건네며 짧게 물었어요. 아드님이에요?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개구쟁이에요. 몇 살이에요? 8살이요. 올해 1학년 됐어요. 성재는 거스름 돈을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8살이었습니다. 딱 맞았어요. 가게 문을 열고 나오면서 성재는 잠깐 발을 멈췄어요. 등 뒤로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이 아저씨 자주 오는 사람이야? 응, 요즘 자주 오시네. 왜? 뭔가 좀 슬퍼 보여. 지은이 뭐라고 대답했는지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성재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어요. 시장 골목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아이의 그 한마디가 귓속에서 맴돌았어요. 뭔가 좀 슬퍼 보인다고 했습니다. 8살짜리 아이 눈에도 그렇게 보였던 거였어요. 성재는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고 걸었습니다. 다음에 올 때는 좀 더 자세히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반드시 진실을 알아내야겠다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다음번 시장을 찾았을 때 성재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지은을 직접 관찰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어요. 지은 본인에게서는 아무것도 알아낼 수 없었습니다. 말을 걸어봤자 손님과 주인 사이의 짧은 대화가 전부였으니까요. 그렇다면 주변 사람들을 통해야 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지은과 오랫동안 같은 골목을 쓴 이웃이었어요. 지은에 대해 뭔가 알고 있을 가능성이 충분했습니다. 성재는 조금씩 시장 사람들과 가까워지기 시작했어요. 국밥을 먹고 나서 바로 자리를 뜨는 대신 가게 밖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시간을 보냈습니다. 옆 가게 국수집 아주머니가 심심하면 말을 걸어왔어요. 성재는 적당히 받아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국수집 아주머니도 성재를 그냥 시장 단골로 받아들이는 눈치였어요. 그 아주머니 이름은 임복순이었습니다. 6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이 시장에서 국수집을 운영한 지 20년이 넘었다고 했어요. 시장 사람들 사정을 손바닥 보듯 꿰뚫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말씀도 좋아하시는 편이어서 한번 이야기가 시작되면 꽤 오래 이어졌어요. 성재는 기다렸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급하게 물어봤다가는 오히려 이상하게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흘러가도록 기다렸어요. 그날도 점심 손님이 빠진 오후였습니다. 복순 아주머니가 가게 앞 의자에 나와 앉으며 성재 옆에 자리를 잡았어요. 오늘도 국밥 드셨어요? 네, 잘 먹었습니다. 요즘 자주 오시네. 여기 일 있으세요? 성재는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일이 있어서 자주 이쪽으로 오게 되네요. 국밥이 맛있어서 오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복순 아주머니가 씩 웃었어요.
맞아요. 지은이 국밥이 손맛이 좋아. 우리 시장에서도 소문났어요. 성재는 이때다 싶었습니다. 자연스럽게 화제를 이어갔어요. 오래 하신 건가요? 국밥집이요. 한 8년 됐나? 처음에 왔을 때는 진짜 아무것도 없이 왔어요. 그래요? 원래 이 동네 분이 아니었나 보죠? 복순 아주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디서 왔는지는 잘 모르겠고 애 하나 데리고 왔는데 그 애가 얼마나 어렸는지 알아요? 갓 돌쯤 됐을 거야. 걸음마 떼기 시작한 애기였어. 성재의 귀가 쫑긋 섰습니다. 내색하지 않으려고 시선을 골목 쪽으로 두면서 슬쩍 물었어요.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장사까지 시작한 거예요? 쉽지 않으셨겠네요. 쉽긴요. 복순 아주머니가 혀를 찼습니다. 근데 그게 또 사연이 있어. 그냥 혼자 키운 게 아니거든요. 성재는 조용히 기다렸어요. 복순 아주머니가 목소리를 조금 낮추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의 민준이 있잖아요. 걔를 사실 우리가 키웠다니까요. 시장 사람들이. 성재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복순 아주머니는 잠시 주변을 살피더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지은이 이 시장에 처음 온 것은 8년 전 초봄이었다고 했습니다. 갓 돌이 지난 아이를 안고 와서 가게 자리를 얻었는데 몇 달 지나지 않아 큰 사고가 났다고 했어요. 새벽에 시장 납품 트럭에 부딪혔는데 머리를 크게 다쳤다고 했습니다. 구급차가 왔을 때 지은은 이미 의식이 없었고 아이는 가게 안에 혼자 있었다고 했어요. 내가 그날 아침 일찍 나왔다가 가게 안에서 애 우는 소리를 들은 거야. 들어가 보니까 애가 혼자 바닥에 앉아서 울고 있고 지은이는 없고 나중에 알고 보니 사고가 난 거더라고. 복순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돌봤어요. 내가 낮에 봐주고 저녁에는 채소 가게 영감이 봐주고 주말에는 떡볶이집 아줌마가 봐주고 그렇게 돌아가면서 민준이를 돌봤어요. 애가 얼마나 순했는지 잘 먹고 잘 자고 안 칭얼거려서 다들 얼마나 예뻐했는지 몰라. 성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숨을 쉬는 것도 잊은 것 같았어요. 복순 아주머니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지은이가 병원에 오래 누워 있었어. 2달인가 3달인가. 그러니까 걔가 시장에서 다 큰 거나 마찬가지지. 걸음마도 우리 가게 앞에서 배우고 첫 단어도 여기서 뱉었어. 할매가 천말이었다니까요. 복순 아주머니가 입꼬리를 올리며 웃었어요. 그런데 금세 다시 표정이 가라앉았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복순 아주머니가 조금 더 목소리를 낮췄어요. 지은이가 깨어났을 때 제일 먼저 찾은 게 애였어요. 애 어딨냐고, 애는 괜찮냐고. 의사가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해도 자꾸 일어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민준이 데리고 병원에 갔지. 지은이 품에 안겨줬더니 그때서야 울음을 그치더라고. 성재는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복순 아주머니가 잠시 말을 끊었다가 다시 이었어요. 지은이가 깨어나고 나서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야. 애 이름이 뭐냐고 자꾸 묻는 거야. 지가 지어준 이름인데 자기 입으로 물어보더라고. 성재의 눈이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고 했어요. 지은이 지어줬는데 모르겠다고.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사고로 머리를 다치면서 기억 일부가 사라진 거더라고.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외상 때문에 생긴 거라고. 성재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놓은 손을 꽉 쥐었어요. 복순 아주머니가 먼 데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날 애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 지은이가 한참을 울었어요. 소리도 없이 그냥 눈물만 흘리는데 보는 내가 다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러더니 하는 말이 누군가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고 했어요. 복순 아주머니는 거기서 말을 멈췄습니다. 누군가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 말이 지금도 기억나요. 성재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골목 끝에서 찬바람이 불어왔어요.
시장 좌판 위에 놓인 비닐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성재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누군가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성재는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눈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고개를 살짝 돌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11월의 하늘이 낮고 흐렸어요. 기억을 잃은 거였습니다. 모르는 척했던 게 아니었어요. 진짜로 자신을 잊어버린 거였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내내 성재는 멍한 상태였습니다. 라디오도 켜지 않았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면서도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고 운전했지만 머릿속은 딴 곳에 가 있었어요. 복순 아주머니의 말이 귓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누군가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이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고 했습니다. 제가 지어준 이름인데 모르겠다고요. 성재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줬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변했어요. 기억을 잃었다는 게 사실이라면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아야 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기억이 사라진 건지, 지금 지은이 기억하는 것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알아야 다음 걸음을 뗄 수 있었어요. 복순 아주머니한테서 들은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정확한 사실을 알려면 병원 기록을 확인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성재는 그날 밤 사무실에 앉아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지은이 사고를 당한 곳이 어디였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지방 소도시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그 근방 병원으로 실려갔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큰 도시가 아닌 소도시였으니 종합병원이 많지 않을 거였어요. 찾으면 나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흘이 지나 성재는 다시 충청도로 내려갔습니다. 이번에는 시장이 목적지가 아니었어요. 그 소도시에 있는 종합병원을 먼저 찾아갔습니다. 외관이 꽤 오래된 건물이었어요. 건물 외벽이 군데군데 낡아 있었고 로비 바닥도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지역에서는 규모가 있는 편인 병원이었어요. 성재는 원무과 창구 앞에 섰습니다. 개인 의료 기록은 본인이나 직계 가족이 아니면 열람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뒀습니다. 원무과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8년 전 이곳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의 보호자였다고 했습니다. 당시 의식을 잃고 실려온 여성 환자인데 가족 중 한 명으로서 당시 치료 경과를 확인하고 싶다고 했어요. 담당 의사 선생님이라도 한번 만나볼 수 있겠냐고 했습니다. 직원이 잠시 기다려달라고 하더니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성재는 로비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병원 특유의 소독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어딘가에서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성재는 시계를 내려다봤어요. 분침이 느리게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기다리다 보니 중년의 남자 의사가 나왔어요. 안경을 쓴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신경외과 담당 의사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두 사람은 한쪽 구석 면담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의사는 잠시 기록을 확인하더니 천천히 말을 꺼냈어요. 8년 전에 교통사고로 오신 분 말씀하시는 거 맞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성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떤 상태였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의사가 잠시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두부 외상이 상당히 심각했어요. 처음 실려오셨을 때는 의식이 없으셨고 응급 처치를 한 뒤에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잘 됐어요. 하지만 깨어나신 이후에 기억에 문제가 생겼어요. 성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기억이요? 네. 외상성 기억상실이라고 합니다. 머리를 세게 다쳤을 때 그 충격으로 인해 특정 기간의 기억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분 경우에는 특히 결혼 이후 시기의 기억이 상당 부분 손실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성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결혼 이후의 기억이요. 네. 정확히는 결혼하신 이후부터 사고 직전까지의 기억이 대부분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일상적인 것들, 예를 들어 요리하는 방법이라든가 숫자, 감각 같은 것들은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특정 사람에 대한 기억, 특정 사건에 대한 기억은 많이 지워진 상태였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어요. 기억 상실은 회복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이분 경우에는 퇴원 이후에 추적 관찰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현재 상태가 어떤지는 저도 알 수 없습니다. 성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의사가 뭔가를 더 말하고 있었지만 성재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결혼 이후에 기억이 사라졌다는 게 무슨 뜻인지 성재는 천천히 되짚었어요. 자신과 결혼한 것, 함께 살았던 것, 호텔 로비에서 눈이 마주쳤던 그 순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던 것, 그 모든 일들이 지은의 기억 속에서 사라진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은은 성재를 알아볼 수가 없었던 거였어요. 모르는 척한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정말로 자신을 기억하지 못했던 거였어요. 면담실 문을 나서면서 성재의 손에서 무언가가 미끄러졌습니다. 가지고 있던 서류 봉투였어요.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성재는 그걸 줍지 못했어요.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냥 복도 벽에 등을 기댔어요. 복도를 오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카트를 끌고 지나갔어요. 안내방송이 또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성재에게는 그 어떤 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8년이었습니다. 8년 동안 성재는 지은이 회사 기밀을 팔아넘긴 배신자라고 믿었어요. 차갑게 마음을 닫고 살았습니다. 전처 이야기가 나오면 얼굴이 굳어지도록 분노를 품고 살았어요. 재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배신감이 너무 깊어서 다시는 사람을 쉽게 믿지 않게 됐어요. 그런데 지은은 그 기간에 기억이 없었습니다. 이혼한 것도, 남편에게 배신자 소리를 들은 것도, 혼자 아이를 낳은 것도 지은의 기억 속에서는 전부 사라진 거였어요.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한 일이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혼 이후에 혼자 임신을 알았을 때 지은의 마음이 어땠을지, 보호자란이 비어있는 서류를 들고 혼자 병원에 갔을 때가 어땠을지, 새벽에 아무도 없이 아이를 낳았을 때가 어땠을지, 그리고 사고를 당해 눈을 떴을 때 아이 이름조차 기억나지 않았을 때가 어땠을지, 성재는 그 순간들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에 자신이 없었다는 것을 생각했어요. 복도 창문으로 늦가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옅고 차가운 빛이었어요. 성재는 그 빛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눈 안쪽이 뜨거워졌어요. 단 한 번도, 8년 동안 단 한 번도 자신이 틀렸을 가능성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호텔에서 본 장면이 전부라고 믿었어요. 들으려 하지 않았고 기다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그 결과가 지금이었습니다. 시장 골목 낡은 국밥집에서 혼자 국자를 들고 서 있는 지은이었고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란 8살 민준이었습니다. 성재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병원 복도 한쪽에 서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서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얼마나 서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발이 굳어버린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어요. 복도를 오가는 사람들이 성재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누군가 어깨를 부딪히고 지나가도 성재는 그냥 서 있었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조금씩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꽤 지난 것 같았어요. 정신을 차린 건 안내방송 소리가 귀에 들어오면서였습니다. 성재는 천천히 바닥에 떨어진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주차장에 세워둔 차 안에 한동안 앉아 있었어요. 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냥 앞 유리창을 바라봤어요. 주차장 나무에서 마른 잎이 하나 떨어져 유리창 위에 붙었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떨어지지 않고 그 자리에 붙어 있었어요. 성재는 한 가지 생각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지은이 기억을 잃었다면, 그렇다면 지은이 왜 배신을 했는지에 대한 답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거였어요. 8년 전에 성재는 확신했습니다. 호텔에서 낯선 남자에게 봉투를 건네는 장면을 봤고 며칠 뒤 회사 기밀이 새어나갔으니 지은이 판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랬을까요? 성재는 지은의 말을 끝까지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은이 설명하려 했을 때 입을 열기도 전에 자리를 피하거나 외면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지은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마음에 걸렸어요. 기억을 잃은 사람을 다시 만나기 전에 적어도 그것만큼은 확인해야 했습니다. 자신이 8년 동안 품어온 그 확신이 정말 맞는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자신이 잘못 본 건지. 성재는 그날 밤 서울로 올라와 오래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당시 회사 내부 자료 유출 사건은 결국 내부 감사로 마무리됐었습니다. 범인은 찾지 못했어요. 워낙 조용히 덮은 사건이어서 성재 말고는 기억하는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성재는 당시 파일들을 처음부터 다시 꺼내 들었어요. 이메일 기록, 감사 보고서, 당시 접촉했던 사람들의 명단,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시 펼쳐봤습니다. 며칠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호텔에서 지은과 함께 있었던 남자의 이름을 다시 확인했어요. 이름을 보는 순간 성재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어딘가 낯익은 이름이었어요. 분명히 어딘가에서 본 이름인데 경쟁사 사람이라는 기억이 없었습니다. 성재는 연락처 명단을 더 뒤졌어요. 그리고 찾아냈습니다. 그 남자는 경쟁사 직원이 아니었어요. 지은의 먼 친척이었습니다. 지은 쪽 집안에서 법무 관련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성재도 결혼식 때 한 번 본 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8년 전에는 그 얼굴을 떠올리지 못했어요. 호텔 로비에서 낯선 남자를 보는 순간 이미 머릿속에 의심이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제대로 얼굴을 볼 생각조차 못했던 거였습니다. 성재는 수소문 끝에 그 사람에게 연락을 닿았습니다. 전화를 걸었을 때 상대방은 처음에 경계하는 눈치였어요. 그런데 성재가 8년 전 호텔 이야기를 꺼내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그날 일 때문에 연락하신 거군요. 성재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날 지은 씨한테서 받은 봉투가 뭐였습니까? 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은이가 저한테 부탁한 거였어요. 회사 내부에 정보를 흘리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고. 제가 법무 쪽 일을 하니까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알아봐 드린 거고. 성재가 천천히 물었어요. 봉투 안에는 뭐가 들어 있었습니까? 지은이가 직접 모은 자료들이었어요. 사내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 동향을 정리한 거였죠. 저한테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물어보려고 가져온 거였습니다. 돈이 든 게 아니었어요. 성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분이 그걸 오해하신 것 같더라고요. 지은이한테 나중에 들었어요. 그날 호텔 로비에서 마주쳤다고. 지은 씨가 그 얘기를 했습니까? 이혼하기 전에 저한테 한번 연락이 왔었어요. 설명하고 싶은데 들어주질 않는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런데 그때 제가 딱히 해드릴 수 있는 말이 없었어요. 본인이 직접 말씀을 드려야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성재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은이 한 일이었습니다. 지은은 남편 회사에서 내부 자료가 새어나가는 걸 눈치챘어요. 그리고 혼자 조용히 알아보기 시작했던 거였습니다. 법무 일을 하는 친척을 몰래 만나서 자신이 모은 자료를 건네며 어떻게 하면 남편을 도울 수 있겠냐고 물어봤던 거였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 장면을 보고 배신이라고 단정 지어버렸습니다. 지은은 해명하려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듣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듣지 않았어요. 성재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서울밤 풍경이 창문 너머로 보였어요. 불빛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수많은 불빛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자신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8년이었습니다.
한 번만 물어봤다면, 딱 한 번만 끝까지 들어봤다면 알 수 있었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성재는 그 한 번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본 것이 전부라고 믿어버렸고, 들으려 하지 않았고, 기다리려 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지은은 혼자 아이를 낳았고, 사고를 당했고, 기억을 잃었습니다. 시장 골목 낡은 가게에서 국자를 들고 서 있었어요. 그리고 공책에 자신의 이름을 수십 번 쓰고 지우면서 기억이 날 듯 나지 않는 누군가를 떠올리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었어요. 성재는 창문에 이마를 가져다 댔습니다. 유리가 차가웠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8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날 호텔 로비에서 지은의 말을 끝까지 들었다면, 하지만 그런 생각은 이제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8년은 이미 지나간 시간이었어요. 돌이킬 수 없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돌이킬 수 있는 것도 있었어요. 성재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창문 너머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어요. 지금 이 시각에도 지은은 그 소도시 시장 골목 어딘가에서 내일을 준비하고 있을 거였습니다. 민준이는 지은 곁에서 자고 있겠죠. 늦었습니다. 많이 늦었어요. 그러나 성재는 이제 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변장을 벗고 수염을 밀고 박성재라는 이름으로 그 국밥집 앞에 서야 했어요. 지은이 알아보든 알아보지 못하든 그것은 그 다음의 문제였습니다. 먼저 가야 했어요. 먼저 그 자리에 서야 했습니다. 성재는 다음 날 아침 일찍 면도를 했습니다. 며칠 동안 기르던 수염을 말끔히 밀었어요. 거울 속에 오랜만에 박성재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수염이 없으니 8년 전 모습이 조금 더 가까이 느껴졌어요. 다만 그때보다 눈가에 주름이 늘었고 머리카락에도 흰 것이 많아졌습니다. 세월이 얼굴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성재는 낡은 점퍼 대신 평소에 입던 깔끔한 남색 정장에 넥타이를 꺼냈습니다. 모자는 쓰지 않았어요. 그냥 박성재 그대로였습니다. 차를 몰고 충청도로 내려가는 내내 손이 조금씩 떨렸어요. 고속도로 위에서 성재는 마음속으로 여러 번 되뇌었습니다. 뭐라고 말할 것인지, 어떻게 시작할 것인지.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딱 맞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8년이라는 시간을 어떤 말로 시작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가서 서 있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장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해가 기울어 시장 골목에 그림자가 길게 깔려 있었어요. 낮에 시끌벅적하던 좌판들이 하나둘씩 접히고 있었습니다. 채소가게 할아버지가 수레를 끌고 골목을 빠져나갔어요. 떡볶이 노점은 이미 천막을 걷어들이고 있었습니다. 국밥집에는 아직 불이 켜져 있었어요. 성재는 골목 어귀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가게 유리창 너머로 지은이 보였어요. 빈 그릇을 걷어들고 있었습니다. 주방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어요. 마감을 준비하는 것 같았습니다. 성재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가게 앞에 서자 지은이 문 앞 유리를 닦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잠시 멈췄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었어요. 아무런 기색 없이 그냥 새로운 손님을 맞이하는 눈이었습니다. 손님 식사하셨어요? 저희 오늘 마감이 다 돼서요. 성재는 그 자리에 서서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쿵쿵거렸어요. 숨을 한번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야. 단 2글자였습니다. 지은이 굳었어요. 행주를 든 손이 멈췄습니다. 방금 들은 말이 무슨 뜻인지 파악하려는 것처럼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성재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찬찬히 오래 바라봤어요. 성재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지은의 눈이 성재의 이마에서 눈으로, 눈에서 코로, 코에서 입으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어요. 오래전 어딘가에서 봤던 것 같은 느낌을 잡으려는 것처럼요. 가게 안에서 민준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 숙제 다 했어. 이제 씻어도 돼?
지은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성재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순간이었습니다. 지은의 표정이 흔들렸어요. 아주 미세하게, 그런데 분명하게 무언가가 달라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입술이 작게 떨렸어요. 손에 들고 있던 국그릇이 살짝 기울었습니다. 그것을 느꼈는지 지은이 두 손으로 그릇을 꽉 쥐었어요. 그리고 지은의 입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성재 씨? 성재의 숨이 멎었습니다. 8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지은의 입에서 자신의 이름이 흘러나오는 소리를, 그것도 이렇게 작고 떨리는 목소리로. 성재는 그 두 글자를 듣는 순간 눈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닦지 않았습니다.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냥 성재를 바라보면서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지은 자신도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는 얼굴이었어요. 기억이 돌아온 건지 아니면 기억은 없는데 감정만 먼저 돌아온 건지 그것조차 알 수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지은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더 떨렸어요. 당신 맞죠? 성재는 대답을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목이 막혔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을 열면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한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가게 안에서 민준이가 나왔습니다. 엄마, 왜 대답 안 해? 숙제 다 했다고. 아이는 현관에 서서 엄마와 낯선 남자를 번갈아 바라봤어요. 엄마가 울고 있는 걸 보더니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엄마, 왜 울어? 지은은 아이를 바라봤다가 다시 성재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손등으로 닦으려 했지만 닦아도 또 흘렀습니다. 성재는 아이를 바라봤어요. 민준이는 고개를 갸웃하며 성재를 봤습니다. 몇 번 국밥집에서 마주쳤던 그 아저씨라는 걸 알아본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다르다는 것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성재는 천천히 무릎을 굽혔습니다. 아이의 눈높이까지 몸을 낮췄어요. 민준이가 살짝 뒤로 물러서려다가 멈췄습니다. 성재의 눈을 바라봤어요. 가까이에서 보니 더 선명했습니다. 눈꼬리가 내려가는 모양은 지은을 닮았어요. 그런데 코끝이 오뚝한 것이나 살짝 각진 턱선은 성재 자신을 닮아 있었습니다. 성재는 목이 막혀서 말을 한동안 하지 못했어요. 억지로 삼키고 또 삼키고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늦어서 미안하다. 민준이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냥 눈을 깜빡이며 성재를 바라봤어요. 8살짜리 아이에게 이 상황은 너무 복잡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지은의 울음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참으려는 것 같았어요. 입술을 깨물며 참으려 했는데 결국 참지 못하고 어깨가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성재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세 사람은 그렇게 가게 앞에 서 있었습니다. 11월의 시장 골목에 밤바람이 불어왔어요. 차가운 바람이었지만 그렇게 매섭지는 않았습니다. 국밥집 간판 아래 노란 불빛이 세 사람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어요. 기억은 전부 돌아온 게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이 하루아침에 메워질 리도 없었어요. 앞으로 해야 할 말도 풀어야 할 것도 이해해야 할 것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세 사람은 처음으로 같은 자리에 함께 서 있었어요. 그것으로 충분한 밤이었습니다. 국밥집 불빛이 골목 끝까지 길게 뻗어 있었어요. 바람이 한 번 더 불었습니다. 간판이 살짝 흔들렸지만 불빛은 꺼지지 않았어요. 그 불빛 아래에서 세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